네, 정해진 시간이 되어 학술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HK 플러스 국가전략사업단과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 그리고 미네르바 정치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초국적 협력과 소통의 모색 제3부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적연구센터 HK 플러스 국가전략사업단 정기웅입니다. 오늘 이른 아침부터 지금까지 여러 선생님들께서 참여해 주셔서 많은 발표와 열띤 토론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션인데요. 마지막 세션의 제목은 세계 패권과 중심성의 확보, 협력과 레짐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초국적 협력과 소통의 모색을 위한 여로에 있는 우리의 중심성의 확보를 향한 어떠한 도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세션이 될 텐데요.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실 6분의 선생님들을 차례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표는 덕성여자대학교의 박진수 교수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발표를 맡아주실 분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이지영 연구위원님.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발표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의 이영주 박사님. 예, 토론 맡으신 분들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전북대학교의 이상현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계명대학교의 박윤주 교수님. 감사합니다. 뉴욕주립대학교의 홍정민 교수님. 예. 저희가 갖고 있는 시간이 2시간 정도 되는데요. 일단 발표자 선생님들께 20분씩의 시간을 드리고 조금 필요하시면 5분 정도는 더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3분 발표하시고 그 다음에 3분 토론하신 다음에 자유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5분 정도 남아있을 때 제가 워닝을 한번 드릴 테고요. 너무 과하게 시간을 넘쳐서 쓰시지만 않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말씀드릴 것은 발표하실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 나머지 시간들에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요. 실내에서 저희는 방역 수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발표로 동아시아 지역 협력에서 아세안 중심성의 성공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덕성여자대학교의 박진수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덕성여자대학교의 박진수입니다. 먼저 오늘 이 3개 이 공동 학술회의에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와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조금 이제 페이퍼의 내용하고 그다음에 제가 드렸던 내용하고의 약간의 차이점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 자료집에서는 동아시아 지역 협력에서 아세안 중심성의 성공 조건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나갔는데요. 사실 아세안의 중심성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 대외적인 아세안 이외의 대외적인 국가들에 대한 개념으로서의 중심성도 있는 반면에 또 내부적인 결속을 다지는 개념으로서의 중심성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페이퍼에서는 외부 국가들, 즉 외부 국가들을 리드하는 형태로서의 중심성에 국한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제가 이상현 교수님께 보내드렸던 페이퍼에는 리더십이라는 개념으로 좀 나와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먼저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 페이퍼는 뭐 완성된 페이퍼 혹은 완성된 주장이라기보다는 실제로 가능성에 대한 뭐 기초조사 혹은 기초적인 페이퍼로서의 작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론적인 틀이나 혹은 기존 문헌 분석 부분들은 이 페이퍼 보내드린 페이퍼에는 좀 배제되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오늘 이제 뭐 코멘트도 그렇고 앞으로 좀 더 발전을 시키게 되면 그 부분들까지도 포함이 되어서
발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좀 뭐 기본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동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역 협력에서 과연 아세안이라고 하는 이 약소 국가들의 연합이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게 보면은 동아시아 지역 협력이라는 개념과 그 안에서의 아세안의 리더십이라는 개념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크게 본다면 약소 국가들이 국제 관계 혹은 국제 지역 협력에서 강대국들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을 리딩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부분들은 이런 아세안의 이런 리더십의 역할들이라는 것이 차후에 한국 그 비슷한 그 약소국 혹은 중견국으로 평가받는 한국의 리더십 행사에 어떤 함의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이 부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동아시아 지역 협력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드리면, 그 사실 1990년대 이전까지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크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역주의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지역 협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크게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에 지금까지 약 30년의 기간 동안 동아시아 지역에서 약 10년 주기라는 개념, 구분이 명확하게 지어지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비슷하게 한 10년 주기로 해서 한 30년 동안의 그 발전 단계가 좀 있어 왔는데요. 그 1990년대에 보면 뭐 그 아세안에서의 제안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트에이션 이코노믹 그룹이라고 하는 동아시아 경제 집단 혹은 뭐 그런 구상들이 제기되어졌고, 이러한 지금 구상들이 최초에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라는 개념을 가지고 들어온 지역 협력을 모색했던 첫째 제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실패가 되었고요. 그리고 1990년대 말 그 아세안 플러스 3라고 하는 지역 협력체의 출범과 함께 2000년대가 들어서면 그 이스트에이션 서밋이라고 하는 EAS 동아시아 정상회의라고 하는 이 아세안 플러스 3와 동아시아 정상회의라고 하는 두 가지의 지역 협력체 구상이 탄생을 하게 되고, 어쩌면 동아시아 지역 협력에서 있어서 가장 뭐 황금기 혹은 발달기라고 표현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에 들어서면 그렇게 아세안 플러스 3와 이스트에이션 서밋을 바탕으로 해서 동아시아 지역 협력이 대단히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2010년대가 되어지면 동아시아의 이런 협력의 포커싱이 우리 RCEP이라고 하는 일종의 지역 메가 FTA 건설로 옮겨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1990년대 이후에 약 30년간의 동아시아 지역 협력의 흐름을 본다면 뭐 그 안에 여러 가지의 뭐 변곡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세 가지의 흐름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한 세 가지 이 30년 동안의 지역 협력의 흐름 속에서 우리한테 되게 주목되는 점은 뭐냐 하면, 제목에서도 나타나지만 되게 약소국가 혹은 약소국가들의 연합인 아세안이 끊임없이 그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자 했었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스트에이션 이코노믹 그룹의 구상이라는 것들도 역시 그 아세안에 의해서 주도되어졌고, 그 다음에 2000년대의 아세안 플러스 3나 이스트에이션 서밋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아세안을 중점으로 두고 중층적으로 형성되어져 있는 지역 협력체의 지역 협력 그 메커니즘이 탄생이 되어졌다라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RCEP의 논의 과정에서도 아세안은 우리가 이제 계속 회의의 그 내용들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아세안이 드라이빙 포스라든가 아니면 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든가 이런 내용들로 계속해서 아세안의 리더십이라는 측면들이 대단히 강조되어지고 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좀 한번 링크 시켜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인 거죠. 이 동아시아 지역 협력에서 약소국이라고 하는 이 아세안이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게 무엇일까? 혹은 거꾸로 돌려서 보면 아세안의 주도, 아세안 주도의 동아시아 지역 협력 노력들이 성공할 수 있게 되어지는 계기가 무엇이 있을까?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크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이 페이퍼에서는 제가 이제 드렸던 이 페이퍼에서는 두 가지 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목했던 점은 강대국들 즉 국제 체제의 구조적인 특성에서 나타나는 아세안이 가지고 있는 전략적인 가치, 전략적인 중요성이라는 측면들을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요인은 아세안이 그 약소 국가들의 일종의 국가 연합체이기 때문에 이 국가 연합체가 결속력을 얼마나 가질 수 있을 것이냐, 혹은 단일화된 보이스를 낼 수 있을 것이냐, 요 이제 두 가지 변수만 지금 이제 이 페이퍼에 보고 있습니다만, 사실 지역 협력에서의 그 약소 국가들의 역할에 대한 이제 변수를 살펴보면 이 두 가지 외의 변수에도 이제 페이퍼에는 쓰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이론적인 논의를 보면 그 국가의 외교 전략 혹은 외교 기술에 초점을 맞추는 이제 페이퍼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뭐 연구에서는 그 이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인 형태의 역량들에 초점을 맞추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까지 포함하면 이제 한 네 가지 정도가 될 건데, 제가 이 페이퍼에서는 그 두 가지를 제외했던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 외교적인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두 가지 점에서 좀 문제점을 가질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아세안이 그러한 외교 전략을 계속해서 추구해 왔었다라고 하는 점인 거죠.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어떻게 보면 일종의 상수적인 역할들을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 리더십의 성공과 실패라는 부분들을 또 명확히 밝히는데 한계를 좀 가지고 있을 수 있겠다라는 측면이고, 그다음에 이러한 외교적인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사실은 앞서서 이야기하고 있는 국제 체제적인 변수, 체제적인 변수에 영향을 받는 변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독립적인 변수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측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규범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아세안 웨이라든가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규범을 가지고 설명하고자 하는 논의들도 있긴 한데, 이런 규범적인 논의들은 사실 뚜렷한 뭐 그 모습이 보였다라고 하는 성과나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페이퍼에서는 제외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아세안 중심의 아세안이 주도했던 3기의 지역 협력의 과정에서 첫 번째로 90년대 때는 아세안이 이스트 에이시안 이코노믹 그룹이라고 하는 것을 리딩하려고 할 때 실패했었다라는 개념이고요. 그 실패했던 요인들의 두 가지 변수는 결국 국제 체제적인 변수, 그리고 아세안의 결속력이라는 변수. 그래서 이때 보면 90년도에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면 일종의 강대국들 사이의 경쟁적인 구조가 형성되어져 있지 못하다라는 게 핵심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표현하면 약소 국가인 아세안이라고 하는 국가가 국제 질서에서 강대국들을 리딩하려고 했을 때의 국제 체제적인 그 조건 중에 하나는 결국 강대국들 사이의 경쟁 관계의 형성을 통해서 얻어지는,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전략적인 중요성이라는 부분들이 되게 부각이 되어야 되고, 그 기회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기회 자체가 90년대에는 형성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달리 표현하면 90년대에는 미국의 일종의 패권적인 그 구도가 형성되어져 있었고, 미국의 강력한 반대로 아세안이 어떠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기에는 구조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반면에
어떤 전략적인 중요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혹은 틈을 마련해 줄 수 있는 다른 국가들, 뭐 일본이나 중국들을 보면 이 두 국가들 역시도 이때 당시에는 동아시아 지역 협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놓고 본다면 사실 아세안이 이용할 수 있는 전략적인 틈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첫 번째 구조적인 조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우리가 내부 결속력이라는 측면으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때 당시에 이스테이션 이코노믹 그룹이라고 하는 구상이 결국에는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라고 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아젠다로서 제공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아세안 내부에서의 의견 일치와 그 단일한 입장을 형성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보면 친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싱가포르라든가 그리고 말레이시아와 일종의 경쟁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던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말레이시아 주도의 구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대적인 입장을 표현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990년대에 이런 구상들은 실패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 결과 아세안 주도의 일종의 논의가 더 이상 진척되지 못했다라는 한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000년대에 들어서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아세안 플러스 3와 이스테이션 서밋이 뭐 여러 가지 이제 선생님들도 다 알고 계시고 뭐 그러겠지만 어쨌든 일종의 뭐 황금기 혹은 동아시아 지역 협력의 어떤 뭐 번성기를 만들어냈는데 이때의 구조적인 조건들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과거에 미국이라고 하는 패권적인 영향력이 이 2000년대가 되면 동아시아 지역에서 상당 부분 약화되어지고 있다. 그 말은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에 의한 결과로서 아세안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이 잃었던 리더십의 문제가 하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 자체적으로도 2001년 벌어졌던 테러 문제로 인해서 그 뒤에 관심이 아시아에서 중동 아프가니스탄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미국이 일종의 아시아를 조금 떠나간 상황이 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상황을 틈을 차지하고자 했던 중국과 일본이 미국이 떠난 곳에 맹주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둘이 되게 경쟁하는 구도가 형성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경쟁적인 구도가 아세안이라고 하는 국가에게 있어서의 전략적인 중요성들을 대단히 많이 만들어줬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것들이 가장 구체화되어져서 나타났던 것들이 우리가 원래는 아세안 플러스 3를 이스테이션 서밋이라고 하는 일종의 정상적인 완전한 형태의 지역 협력 기구로 전환하고자 했던 노력들이 결국에는 아세안이 원했던 형태로 그 두 가지의 일종의 별도의 지역 협력체로 옮겨가는 형태가 되어졌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만들어냈다라는 내용은 제가 이제 페이퍼에 자세하게 썼습니다만 어쨌든 단순하게 표현을 한다면 중국과 일본 간의 지역에서의 주도권 다툼이라고 하는 것이 아세안의 전략적인 가치를 대단히 높여줬고 아세안이 그러한 전략적인 가치를 잘 활용해서 양 국가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부적으로도 앞서 말씀드렸던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간의 갈등의 문제라든가 혹은 내부적으로의 그 아이디어 차원에서의 그 갈등의 문제들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 이러한 내용들을 갈등들을 사실 내부적으로 타협하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협의를 하면서 잘 풀어나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2000년대의 아세안 주도의 동아시아 지역 협력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이라고 한다면 결국 지금 만들어졌던 중국과 일본 간의 세력 경쟁에 따른 전략적인 틈 그리고 아세안이 내세웠던 결속력이라는 틈을 가지고 아세안 주도의 지역 협력이 탄생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2010년대가 되면 이런 국제 체제적인 구조가 또다시 변화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그 변화의 요인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뭐 피보트 에이시아 오바마 행정부의 등장에 따른 피보트 에이시아 그리고 피보트 에이시아에 따른
미국 주도의 아시아 태평양 협력 TPP와 관련되어진 것, 그리고 중국 중심의 RCEP의 협력으로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 경쟁 구도가 지속되어지면 대단히 재밌는 이야기, 그리고 아세안의 어쨌든 그 효용성 혹은 그 몸값이 더 증가되어질 수 있었을 텐데, 문제는 2017년 트럼프의 등장 이후에 그 구도가 갑자기 싹 흐트러져 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 알고 계시겠지만 2017년도 트럼프 등장 이후에 TPP에서 미국이 탈퇴하게 돼버리면서 일종의 지역 협력을 추진하는 그 세력체들이 등장하지 않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어쩌면 경쟁 관계를 형성해야 할 중국도 경쟁 상대가 좀 빠져 있게 되어지면서 동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적인 개념 혹은 그쪽에 대한 전략적인 중요성이 사실은 이전보다 많이 약화되어지면서 아세안이라고 하는 국가들에게 우리가 지금 뭐 몸값이나 이런 것들을 더 지불해야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약화되어졌다라는 측면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물론 이제 아세안은 아세안 중심성이라는 개념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얘기하면서 자신들의 대외적 그리고 대내적 이 두 가지의 중심성을 유지하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 미국이 빠져 있고 중국도 약간 시큰둥한 반응이고 일본은 CPTPP를 만들어야 하는 관점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아세안에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 결과로 2019년 그리고 2020년에 결과적으로 사인까지 RCEP이 사인이 되었습니다만, 물론 사인한 것 자체도 큰 성과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한다면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가 빠져 있다라는 측면과 그 다음에 일종의 그 자유화의 정도가 상당히 낮은 수준의 형태로 만들어진 합의였다라는 점에서 일종의 부분적인 성공으로 규결되어졌다라는 약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되게 간단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제가 드리고 있는데, 아세안이라고 하는 국가가 지역 협력에서의 리더십을 하고자 한다면 그러한 세력 경쟁, 국제 체제 구조적인 특성에서 나타나는 전략적인 가치가 증대되어질 필요가 있고, 내부적인 단일성이라고 하는 측면들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게 중요한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제 향후에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결국에는 내부적인 단일성을 유지하는 문제는 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좀 살펴봐야 할 거고, 반면에 이제 외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미국의 지역 협력 전략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미국이 다시 TPP 혹은 CPTPP로 복귀할 것이냐, 그러면 그랬을 때 중국과 미국이 과거처럼 미국 주도의 CPTPP와 그다음에 중국 주도의 RCEP 대립 구도로 형성이 되면 아세안의 가치가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으나 그 안에서의 어쩌면 패권 그 관계에서 좀 매몰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에 뭉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대립되어지는 체제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고, 만약에 중국이 이제 RCEP을 벗어나서 지금 작년에도 시진핑이 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아시아 태평양으로 가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이제 무대가 완전히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런 전략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게 아세안뿐만이 아니라 호주나 기타 뭐 한국이나 이런 다른 국가들이 형성이 될 거기 때문에 아세안의 중심성에서도 사실은 많은 그 힘이 약화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 뭐 이 정도로 예측을 해보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박진수 교수님 감사합니다.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셔서 여유 있는 발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목이 함축하고 있는 것처럼 동아시아 지역 협력에서 아세안 중심성의 성공 조건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을 던져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구조적인 접근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내부에서 아세안 국가들끼리 어떤 식의 유니포머티와 솔리데리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 제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이지영 연구위원님께서 여성인권 레진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소의 이지영입니다. 냉전 붕괴와 구소련의 해체, 동유럽과 각 지역으로 파급된 민주화의 물결은 긍정적 담론으로 가득 찬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심화와 더불어 국가 간 갈등과 대립은 조절되고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장밋빛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그러한 전망을 실현하고자 환경, 인권 분야뿐 아니라 안보 분야에서도 국가 간 이익과 주권의 충돌을 완화시키고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레짐 형성에 대한 노력이 계속해서 추진되어 왔는데요. 특히 인권 분야에서는 여성 인권을 상대주의와 문화적 특수성을 넘어서 보편적 규범으로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져 왔고 그 대표적인 것이 여성에 대한 폭력의 철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제기구와 NGO 등 다양한 행위자가 참여했고 초국적 연대와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1991년 김학순의 증언 이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시아 연대회의가 발족되었고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전시하 여성폭력의 주요 테마로 다루어지면서 위안부 문제는 한일 양국을 넘어 국제사회의 이슈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나 냉전 붕괴 이후 세계를 지배했던 장밋빛 전망과는 달리 9.11 테러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테러와의 전쟁은 내셔널리즘과 인종주의를 재증장시켰고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심화는 세계적인 경제 양극화와 그로 인한 국제의 이주를 증가시켰습니다. 곳곳의 민주화의 물결은 이를 탄압하는 권위주의 정부의 출현을 막아내지 못한 채 내전으로 확대되어 난민화된 대량의 이민자를 낳았습니다. 대규모 이민자의 유입에 서구 사회에서는 인종주의와 혐오를 조장하는 포퓰리즘과 극우주의가 조직화 세력화되고 인권 담론은 후퇴하는 그러한 양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브렉시트와 미국 제일주의, 미중 무역 분쟁으로 야기된 신냉전, 코로나19로 노정된 세계화의 취약성은 초국적 협력과 소통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창출된 파리 기후협약은 답보 상태이며 이란과 북한의 핵 동결은 전망이 불투명해졌고 미일이 주도하는 중국 포위망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적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고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성 인권 분야도 예외는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젠더 백래시가 나타나고 있고 여성 혐오와 젠더 기반 폭력은 성평등 실현과 항구적 평화 구축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는 그런 측면도 보이고 있습니다. 본 글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과연 초국적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레짐, 특히 여성 인권 레짐은 위안부 문제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최근에 하버드 대학의 램지어 교수가 발표한 태평양 전쟁에서의 성계약 그리고 그 주장에 대한 국제적 대응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국제 레짐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의들이 있습니다만 원칙들, 규범들, 규칙들, 절차들의 집합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국제 레짐에 대해서는 권력을 변수로 하는 현실주의, 이익을 중시하는 신자유주의, 지식과 관념을 기반으로 하는 인지주의, 이러한 세 가지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어 왔고, 그 다음에 현실주의와 인주주의의 통합, 신자유주의와 인주주의의 통합, 이런 이제 이론적인 모색들이 이루어져 왔는데요. 본 글에서는 이러한 그 이론적 그 설명을 시도하기 위한 그 기초적인 자료 조사를 발표하는 그런 글로서 아직까지 레짐에 대한 연구라든가 분석적인 그런 글의 전개는 되지 못하고 있지만 이 발표 이후 토론자 선생님께서 주시는 그런 아이디어, 그 다음에 논문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제언들을 받아들여서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가야 되는 그런 초보적인 글임을 말씀드리면서요. 그래서 이 글은 앞으로 논문으로 전개가 된다면 인지주의의 입장을 바탕으로 해서 전개가 될 거고요. 레짐의 형성과 작동에 있어서의 지식과 관념, 그리고 그를 기반으로 하는 인식 공동체의 역할을 중시하고자 합니다. 환경, 질병, 안보 등 영역별 다양한 국제 레짐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이 인권 레짐의 형성과 발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48년 세계 인권 선언 이후에 이 유엔은 이 선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9대 핵심 인권법을 제정하였고, 또 협약 비준국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감시 체제로서 위원회를 설치해서 정기적으로 국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세계 여성 헌법이라고 불리는 여성차별철폐 협약은 제정 초기에는 국제인권법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다가 이것이 인정받게 된 것은 1995년에 베이징 세계 여성회의에서였고, 이 베이징 행동 강령에서 여성차별철폐 협약의 비준과 이행이 거듭 강조되면서였습니다. 이제 1999년에는 선택의정서가 추가로 제정되면서 여성인권 보장 시스템이 한층 강화되었는데요. 이 베이징 세계 여성회의에서 또 하나 강조가 된 것이 여성폭력의 근절이었습니다. 여성차별철폐 협약에서조차 이 여성폭력의 문제는 전면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했는데요. 그 이유는 인권에 대한 문화적 상대주의가 강했기 때문입니다. 여성 할례, 조혼, 미망인 살인, 명예살인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은 각국의 문화적, 전통적, 종교적 문제로 간주되어서 국제사회가 개입하는 것을 꺼려왔기 때문이고요. 또한 여성폭력은 개인 간의 사적인 일, 남녀 간의 치정 문제로 여겨져서 인권 문제, 성차별 문제로 인식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인권 차원에서 여성폭력 문제를 논의한 것이 1993년에 빈에서 개최된 세계인권회의였고, 여기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 선언이 채택이 되죠. 그래서 이 여성폭력과 그 요인을 철폐하는 조치를 권고하기 위해서 유엔 인권위원회는 특별보고관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보고관이 보고하는 대상은 분쟁하의 여성폭력, 가정폭력 등 다양한 형태의 여성폭력이었고요. 이제 이렇게까지 진보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냉전 붕괴 이후 코소보 내전이나 르완다 내전에서 다발하는 무력 분쟁 하에서의 그 여성에 대한 폭력의 실상이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여기에서 1995년에 이 베이징 회의에서 위안부 문제가 여성 인권의 문제로, 전시아 여성 폭력의 문제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됩니다. 1991년 금학순의 증언 이후 한일 양국에서는 이 한일을 넘어서서 아시아의 위안부 문제 당사자국들의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해 인식과 규범을 공유하며 연대해 왔는데요. 1992년 제1차 아시아 연대 회의가 개최된 것을 시작으로 해서 2018년 현재까지 15차에 걸쳐서 개최되면서 이제 피해자 당사자 회의에서 국제 연대체로 확대가 되고, 위안부 문제를 보편적 여성 인권, 전시아 성폭력의 문제로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위안부 문제가 여성 인권 레짐 하에 이제 관리되게 된 것은 역시 1996년에 여러분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쿠마라스와미 여성 폭력 특별 보고관이 위안부 문제를 집중 조명한 전시아의 군사적 성적 노예제 문제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어서 맥도갈 특별 보고관이 이제 위안소를 강간소로 규정한 전시아 체계적 강간과 성노예제 및 노예제 관행이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제출되면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국제형사재판소가 로마 규정의 채택을 통해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되면서 이제 이 여성 인권 레짐이 훨씬 더 어떤 그 강제적인 그런 이행 요소를 갖추게 되는 것으로 평가를 받는데요. 이 국제형사재판소는 뭐 집단적 살해죄, 인도의 반환죄, 전쟁 범죄, 침략 범죄 이렇게 네 가지를 그 범죄 행위로 다루는데요. 여성에 대한 폭력은 이 중에서 인도의 반환죄, 즉 반인도적 범죄의 구성 행위로 여겨지게 됩니다. 이 국제형사재판소의 그 설립은 굉장히 이 인권 레짐, 여성 인권 레짐에 있어서 굉장히 획기적인 발전이라는 평가를 받는 반면에 이 이전에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는 관할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위안부 문제는 이 국제형사재판소에는 다룰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2000년 여성법정 개최의 단초가 되는데요. 2000년 여성법정은 비록 법적 시력성이 없는 세계시민법정이지만 히로히토 천황을 포함해서 10명을 기소하고 전원에게 인도의 반환죄를 적용해서 유죄 판결을 내림으로써 위안부 문제는 전쟁 범죄로서 이렇게 상징화될 수 있었고요. 30개의 국으로부터 1000여 명 이상이 참여한 이 2000년 여성법정은 95개 해외 언론사에 의해서 전 세계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면서 2007년에는 드디어 미 하원에서 위안부 문제를 20세기 최대 규모의 인신매매로 규정을 하면서 일본 정부의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통과가 됩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유엔 인권 관련 위원회에서 이러한 해결을 촉구하는 일본 정부에 대한 권고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이와 같은 여성 인권 레짐은 제대로 작동을 했는가? 자,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배상, 위안부 문제의 해결, 이것을 그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긍정적인 평가는 내리기 어렵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제수단이 결여되어 있는 국제 레짐은 파리 기후 협약으로부터의 미국의 탈퇴나 이라크나 미얀마 등 권위주의 국가의 인권 억압 등 특정 주권 국가의 일탈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규범들의 집합인 국제 레짐은 신념, 관념의 공유와 관념의 전환을 통해서 다자에게 규범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고 좋은 신념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함으로써 일탈을 막을 수는 없지만 일탈의 확산을 방지하고 일탈의 수정을 장려하도록 행위하게 하는 그런 유효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로서 위안부 부정과 그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을 보고자 하는데요. 유엔 인권위원회가 이렇게 권고를 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미 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위안부 결의안이 이렇게 채택이 되고 또 각국 의회에서 그러한 위안부 결의안 채택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일본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일본 사회는 위안부 문제 부정론이 변화가 없을 뿐 아니라 이렇게 그 주류가 되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는 일관되게 다음 세 가지를 주장해 오고 있죠. 첫째,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1962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전후 처리는 법적으로 종결됐다. 둘째, 1993년 고노다마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죄하였다. 셋째, 전후 처리는 법적으로 종결되었으나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도의적 책임을 느끼는데 그것은 1995년 아시아 여성 기금으로 완수되었다. 이렇게 일본 사회에서는 일본 정부의 입장이 이런 세 가지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 반면
일본 사회에서는 보수 우익을 중심으로 해서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는 역사 수정주의, 더 나아가서는 내셔널리즘의 강화, 이것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라는 새로운 입장을 더해서 견고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안부 합의로 보수 우익으로부터 비판을 받아온 일본 정부는 이제 보수 우익이 지금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역사 전쟁이라는 프레임을 들고 나왔는데요. 역사 전쟁, 즉 역사전이라는 것은 어떤 위안부 문제뿐만 아니라 난징 대학살을 포함해서 그것은 역사에 대한 어떤 인식의 차이, 이것이 아니고 왜곡된 역사이다. 그래서 이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서 올바른 역사를 세우기 위한 것이 일본이 주장하는 역사 전쟁이고, 그 역사 전쟁의 주요 전장은 계속해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결의안을 내어놓고 그 다음에 권고를 내어놓는 유엔과 미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올바른 사실,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역사, 이것을 끊임없이 영어로 발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유네스코 기억유산으로 위안부 문제를 등재하거나 위안부상을 세우는 그런 잘못을 시정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일본 보수 우익이 주장하는 역사 전쟁인데요. 그러나 일본의 위안부 문제나 문제 부정주의나 역사 전장은 일본에서 주장했던 그런 주요 전장에서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보수 우익의 역사학자 하타 이쿠이코의 위안부와 전장의 성이 2018년에 이미 번역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재미 일본인 도시경제공학자로 남캘리포니아 대학 명예교수였던 메라 코이치도 2015년에 성노예가 아닌 위안부, 이런 책을 출간을 했지만 학계나 시민사회에서 이에 대한 별다른 반응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백인 미국 학자, 그것도 일본의 경제법 전문가가 하버드대의 브랜드를 내걸고 일본의 부정주의를 대변하는 듯한 주장을 담은 태평양에서의 성계약 논문을 발표하자 이 하버드 브랜드를 제일 먼저 이용하면서 일본의 언론이, 그리고 그 브랜드에 반응한 한국의 언론이 연이어 보도하면서 논쟁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 램지어는 뭐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렇게 검색해 보셔서 많이 아시겠지만 시카고 출생으로 태어나자마자 바로 일본으로 와서 18세까지 일본의 미야자키 현에서 성장해서 일본어에 굉장히 능통한 지일파이고요. 일본 회사법, 일본 경제법 전문인 경제법 학자입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라든가 그런 사회학자, 정치학자가 아닌 경제법학자가 이제 계속 이런 논문을 쓰고 있는데요. 1998년부터 일본법 연구의 미쯔비시 교수라는 하버드 로스쿨의 교수직에 재임하고 있고요. 미쯔비시로부터 이제 엄청난 펀딩을 받은 그런 그 하버드대 쪽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만들어진 자리가 아닌가 해서 기금 교수와 같은 그런 형태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2018년 11월에는 일본 정부로부터 우길장을 수여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태평양 정쟁에서의 성계약, 이것이 램지어의 그 최초의 그 위안부 관련 논문이냐 하면 그것이 아니고 2019년 3월호에 같은 하버드 대학에서 그 인터넷판이죠. 디스커션 페이퍼 시리즈 995호에 위안부와 교수들이라는 글을 게재를 하는데요. 이것은 일종의 평론가 같은 그런 글입니다. 디스커션 페이퍼니까요. 그래서 그 글의 구성을 보면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중에 제2장 2차 세계대전 이전의 일본과 한국의 성매매, 이 내용을 논문으로 그 국제법 그 국제 그 경제법 리뷰에 65호에 이제 투고한 것이 그 태평양 전쟁에서의 성계약이라는 논문인데요. 2019년의 디스커션 페이퍼와 다른 점이 있다면
위안부에 대해 경제적 논리에서 분석한다면서 행위자의 합리적 선택을 기본 명제로 하는 게임 이론을 적용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게임의 행위자를 단순하게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도구적 합리성의 주체로서 업주와 여성으로만 제한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제국 일본, 군대, 전시와 동원 체제, 가부장제 등 제도적 요인이나 그 밖의 주요 변수들을 자연스럽게 분석해서 배제하게 되는 것이죠. 네, 업주- 5분 더 사용하실 수 예, 있습니다. 업주와 여성에게 있어서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는 어떻게 하면 매춘이라는 불명예를 상쇄하고 고생을 감내할 만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신뢰할 수 있는 계약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라는 가설에서 출발을 하죠. 이 논문의 가장 큰 결함은 젠더 인식이나 인권 의식의 결여, 성매매를 노동으로 업주와 성매매 여성을 동등한 계약 조건에 게임에 참여하는 계약자로 상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치 여성들이 다른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많은 사회적 기회와 능력이 있어서 다른 직업과 그 직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입과 기회 비용을 합리적으로 계산해서 더 나은 고수입을 얻기 위해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전시와의 매춘을 위한 봉공계약을 선택했다는 그것이 이 논문의 핵심 주장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위안부 부정론을 재생산하고 확산시켜온 산케이 신문이 제일 먼저 램지어의 주장을 보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인터넷판에서 2019년 논문과 2021년 논문을 이렇게 합쳐서 인터넷판에서 먼저 영어로 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1월 31일자 산케이 신문에 위안부 성노예설 부정 하버드대 제이 마크 램지어 교수가 학술 논문이라는 제목으로 아오야마 가쿠인 대학의 후쿠이 요시타카 교수가 요약 해설한 이 논문을 게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산케이 신문은 램지어의 프로필과 사진 3월에 게재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이 논문을 열람 가능한 인터넷 주소까지 첨부하면서 홍보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산케이 신문은 태평양 전쟁에서의 성계약의 요약 해설에 대해서는 여성과 매춘업소의 계산이 일치했다. 문제는 사기로 일관한 조선의 모집업자에게 있다라는 소재를 달고 있습니다. 한국의 언론들이 빠르게 보도를 하면서 이제 비판하고 공론화하는데요. 학술적 비판이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은 초국적으로 활동하는 역사학자 중심의 5인의 연구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28페이지에 걸쳐 달하는 논문의 오류를 지적하는 그러한 서한을 국제 경제법 리뷰에 보내게 되죠.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과거에 대한 다른 해석을 높이 평가하고 근거가 충분한 역사적 연구는 인기가 없고 때로는 공격적이고 정치적으로 불편해도 존경과 사료 깊은 논쟁의 가치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논문이 이 범죄에 들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논문의 부정확성은 피상적인 실수 이상이다. 그래서 이 논문이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는 부정주의여서 이 논문의 철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주의를 증거할 만한 너무나 그 근거가 빈약하고 근거로 제시한 것들이 오류가 많은 학문적으로 문제가 많은 논문이기 때문에 철회되어야 한다라고 학문적으로 비판을 합니다. 이어서 경제학 게임 이론에서도 같은 비판이 제기가 되는데요. 연대 서한 발표하고 여기서 이제 3,500명이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게임의 이론이 범죄 처벌이나 핵전쟁에 이르기까지 많은 강압적인 상황, 즉 비합리적인 상황을 해석하는 데 사용될 수는 있지만 폭력적 착취나 약탈의 부재를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램지어의 논문이 게임 이론을 들먹이고 법경제학 학술지에 게재되어서 우리 학문 분야와 재반 관련 연구 분야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다.
이 글의 어떤 주장도 신뢰에 근거한 약속이나 게임 이론의 원칙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게임 이론을 쓰고 있지만 게임 이론 자체도 너무나 정치하지 못한 근거가 없는 굉장히 취약한 그런 논문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특정한 역사적 사건을 경제학 학문의 일부로 자처하는 논문이라면 그 경험적 근거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역사적 주장의 진실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면서 학문적 윤리적 기준을 지켜야 할 것을 요청하면서 철회를 요구하죠. 그 다음에 이제 샌프란시스코 시의회도 이런 논문에 대한 그 철회 요구를 담은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이제 여성 인권 레지메의 형성과 위안부 문제 여성 인권 레지메의 통합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위안부 문제는 여성 인권 레짐 하에 여성 인권의 문제, 전시와 성폭력의 문제로 관념되게 되었으며 그 관념 하에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대와 노력은 여성 인권에 관한 규범과 원칙, 절차들을 강화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일탈과 부정주의의 다양한 전개 속에 한일 관계 악화와 위안부 문제 해결의 어려움이라는 한계도 나타났습니다. 상계의 경제학자들의 연대 서한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램지와 같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지식, 관념을 수정하려는 움직임은 앞으로도 또 나타날 것입니다. 반복적 일탈을 막지 못하는 한계가 여성 인권 레짐의 유효성과 필요성을 부정하지는 못합니다. 거듭되는 일탈에 대해서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관념을 공유하는 인식 공동체의 대응과 역할이 중요합니다. 관념의 공유와 학습, 인식 공동체의 역할을 통해 레짐은 형성되지만 레짐은 또한 관념과 학습, 행위자에 환류되어 관념을 경고히 하고 학습을 장려하며 행위자의 역할을 더욱 명확히 제시하는 환경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전쟁을 체험한 세대와 인권 침해 피해 당사자가 존재하지 않고 기억이 역사화되는 시대에 코로나19와 내셔널리즘의 강화로 불확실성과 초국적 협력의 어려움이 증대된 시대에 평화구축과 인권 보호는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고요. 이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성 인권 레짐이 유용하게 기능하도록 해야 하며 관념을 공유하는 인식 공동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지영 연구위원님. 근데 저희가 그 가장 마지막으로 소식을 들은 게 이게 인쇄 출판물을 강행하겠다라는 소식이었는데 그 위에 혹시 어떻게 됐는지 아시는지? 예, 그래서요. 그러면 지금 이지영 교수님께서 여성 인권 레짐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램지어 교수의 논문 발표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학계의 대응 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초국적 협력과 소통을 위해서는 어떤 보편적 규범에 대한 우리의 준수가 중요하고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을 위해서는 인식 공동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은 인식 공동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의 자격 요건이나 구성 요인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실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발표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의 이영주 연구위원님, 미국 통합 패권 경쟁과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미 연준의 정책과 각국 중앙은행의 정책 공조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이영주입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HK 플러스 국가전략사업단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 미네르바 정치학회에서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그 프로시딩에 보면 프로시딩에 나와 있는 부제와 제가 지금 PPT 화면에 나와 있는 부제가 살짝 다른데요. 예, 요거 제가 좀 수정을 조금 부탁을 드렸었는데 아마 기존 걸 그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PPT를 중심으로 그 내용 자체가 큰 변화는 없으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사실 뭐 여기 다 선생님들도 다
기사로 많이 접하셨겠지만 지금 뭐 코인, 뭐 블록체인, 뭐 코인 이런 거에 대해 상당히 관심들이 많은 그런 시점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소위 말하면 가상화폐, 뭐 P2P 화폐, 그리고 아니면 디지털 화폐, 암호화폐 여러 명칭으로 쓰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은행이 왜 관심을 가졌느냐? 이런 논의들이 사실은 좀 정리가 되고 있는 중이에요.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뭐 대중화되고 있다. 물론 이게 투기 자산이냐 아니면 뭐 투자냐 여러 가지 말들이 많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가상화폐가 대중화되고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관심을 가진다. 뭐 두 번째도 같은 이야기죠. 가상화폐 기술이 많이 발전되고 보편화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진다. 뭐 세 번째도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전 세계 경제 여건이 바뀌고 있다. 소위 말하는 4차 산업, 뭐 코로나19 상황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의 과정에 아마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1번, 2번, 3번에 대한 이야기들은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학문적으로는 네 번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정부가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화폐 주권을 강화하는 작업이다. 그리고 그것들 중에 하나가 중앙화와 탈중앙화의 충돌, 또 금융시장을 매개한 통제, 마지막으로 자국 통화를 국제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소위 말하는 통화패권을 강화하는 형태의 하나로 가상화폐에 관심을 가진다. 이런 논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자국 통화의 국제화는 아마 중국의 인민은행이 아마 이런 목표를 조금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논의의 출발점은 우리가 지금 결국에는 미국하고 중국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의 달러 패권이 어떻게 유지되어 왔는지, 그리고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어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 달러의 위기 혹은 미국의 위기는 사실은 2차 대전 이후에 근 10년 단위로 한 번씩 계속 이어져 왔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60년대에 뭐 골드필 국가군이 등장하면서 미국 달러에 대한 위기가 왔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금태환을 정지하는 브레튼 체제가 붕괴되면서 닉슨 쇼크와 함께 미국의 위기가 왔다. 그리고 80년대 소독이나 일본 경제가 회복하면서 또 미국이 앞으로 경제 위기가 올 것이 아니냐, 달러 패권이 약화되지 않겠느냐 논의가 있었고요. 또 EU가 출범하면서 유로화가 나오면서 또 미국의 달러 패권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가장 최근에는 2008년에 서프라임 사태를 겪으면서 결국 미국식 자본주의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미국의 달러 패권이 약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존의 논의들은 쭉 있어왔어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기존 논의들이 한 번도 미국의 달러 패권의 약화를 맞춘 적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에 달러 패권보다는 어느 정도 약화된 건 사실이지만 과연 달러 패권이 끝나느냐 아니면 미국이 뭐 붕괴되느냐 그런 이야기는 한 번도 맞춘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입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미국이 어떤 식으로 미국 달러 패권에 도전이 되겠느냐 하는 부분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달러 패권과 관련해서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러면 달러의 외환 보유가 많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노란색이 미국의 외환 보유고에서 전 세계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물론 99년에 한 70% 이상 달러를 가지고 있었는데 2019년 1사분기죠. 1사분기에는 한 1% 정도, 62% 정도의 외환 보유고를 차지하고 있고요. 반면에 유로화는 99년, 그러니까 스케일을 보실 때 왼쪽은 달러고 오른쪽은 유로와 기타 통화들입니다. 유로화는 보면요, 출범 당시 처음에는 한 18% 정도에서 좀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최근 2019년 1사분기에는 한 20% 정도 외환 보유액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유로와 달러를 제외한 기타 통화들이 얼마나 외환 보유고에서 차지하느냐에 대한 비중인데요. 여기 보시면 한 2009년 이후로 조금 많이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한 10% 조금 안 되는 수치에서 지금 한 2배 조금 넘죠. 한 19% 정도의 외환 보유고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유로화는 사실은 출범 당시하고 지금하고 거의 외환 보유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큰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미국의 어떤 달러를 외환 보유고로 유지하는 비율이 줄어든 만큼 기타 통화의 비율이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 기타 통화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 또 뜯어보면 또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기타 통화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여기 파란색이 N화입니다. N화가 2012년부터 쭉 비율이 한 외환보유고에 전 세계 외환보유고에서 한 3% 정도에서 한 6%까지 한 2배 정도 증가를 했고요. 파운드화 지금 뭐 유로 영국은 유로를 쓰지 않으니까 파운드화가 한 3.5%에서 한 5% 정도까지 조금 못 미치는 수치까지 올라갔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1% 그 이외에 뭐 캐나다 달러라든지 혹은 뭐 오스트레일리아 달러 이런 달러들은 거의 변화가 없죠. 근데 우리가 상당히 재밌게 봐야 될 부분들은 중국의 인민 위안화가 그렇다면 과연 국제사회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느냐 기타 통화 가운데 사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기타 통화를 보면 1%에서 한 2% 정도 물론 수치상으로는 2배지만 배수로는 2배지만 크게 많은 부분들을 위안화가 그 외환 보유고에서 차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논문에는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 수치가 정확하게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여기 보면 기타 통화가 증가하는 비율 18% 정도 되는데 요가 이 뒤에 뒷부분이 일치하지 않는데요. 아마 그 부분은 여기 보면 IMF하고 그 유럽 중앙은행에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은데 아마 금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이 좀 포함된 게 아닌가 좀 싶어요. 그래서 지금 수치만으로 놓고 봤을 때 미국 달러는 여전히 60% 이상의 외환 보유고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외환 보유고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면 기타 이제 그 달러 통화들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보자라는 거죠. 보면 장외 파생 상품 거래는 미국이 압도적입니다. 중국과 비교가 되지 않고요. 외환 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외환 보유고 아까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 주식 회사들의 시가총액도 중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죠. 뿐만 아니라 해외 직접 투자라든지 해외 간접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전혀 미국과 중국의 어떤 그 비중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사실은 이 부분은 그 통화론적 입장에서 보면 네트워크 외부 효과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금 조달이 용이하면 쉽게 자금을 빌려 쓰고 그 빌려 쓴 자금이 다시 이 미국 시장에 거래가 되는 형태. 그러니까 쓰면 쓸수록 계속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효과를 여전히 미국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매번의 위기가 있었지만 미국의 통화 패권은 아직까지 그런 걱정을 하는 것처럼 뭐 붕괴된다라든지 소멸한다라든지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기존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이 사례들을 보니 그럼 미국은 어떤 형태로 이런 그 위기들을 극복해 왔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약간 제가 너무 좀 다시 단순화 시킨 측면은 없지 않아 있는데 미국이 경기가 침체되든 아니면 경제 위기가 오든 혹은 뭐 달러 패권의 도전 세력이 등장하든 일단은 정책적 압력을 가합니다. 플라자 합의가 아마 대표적인 그런 거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의 경제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미국 달러 이동성을 증가시킵니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달러는 과잉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 달러에 중독되는 상황, 아마 이게 라틴 아메리카 외채위기가 이런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미국은 자기의 어떤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 기준금리를 인상해 버립니다. 그러면 아주 싼 금액으로 미국의 달러를 썼던 나라들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소위 말하면 모라토리움을 선언한다라든지 디폴트를 선언한다든지 그런 게 되겠죠. 그를 통해서 미국이 다시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는 상당히 좀 단순화시키긴 하지만 이런 사이클을 통해서 미국은 기축통화에 대한 패권을 유지해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은 이런 위안화가 아까 전 세계 외환 보유고에서 차지하신 비율을 보셨지만 위안화가 이런 형태의 위협을 가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G2 이야기를 하기는 하지만 뭐 다른 통화가 미국에 대한 위협을 강화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미국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에 대한 논의가 지금 상당히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최근에 국제결제은행 BIS에서 이런 용어를 정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 보면 중앙은행 여기 보면 디지털 토큰, 중앙은행 디지털 토큰 도매용, 소매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은 지금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그 가상화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디지털 화폐를 합법화시키는 나라, 불법화시키고 있는 나라, 규제를 하는 나라인데요. 미국이나 북미권에 있는 나라고 유럽에 있는 나라는 크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뭐 사용해도 상관없다라는 거고요. 중국은 강력히 금지를 하고 있어요. 금지를 하고 있는데 미국은 사실은 이게 앞 보신 것처럼 뭐 크게 불법화시키지는 않습니다. 아는데 입장들이 그렇게 우호적이가 긍정적이지는 않아요. 우선 2013년에 미국의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뭐 비트코인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그죠? 그리고 뭐 미 재무부 산하 금융분석기구에서도 가상화폐 거래 시 뭐 지역결제 회사를 설정하자 이야기를 하고요.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서도 비트코인이 뭐 파생 금융 상품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정도로 그래서 규제를 해야 되겠다라는 정도. 그리고 국세청도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간주해서 뭐 세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또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규제를 받는 비트코인 옵션 거래소로 지정을 해야 한다. 그리고 2017년에 미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자산운용사의 가상통화 투자 관련 규제를 강화하겠다라는 예고를 하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민간 시장에 대해서 일정 정도 규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지. 규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지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중앙은행이 직접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겠다라는 이야기가 한 적이 없고 가장 최근에 2017년 11월인데요. 윌리엄 더들리 연방은행 총재가 그럼 우리도 앞으로 그러니까 미 연준이 발행을 하는 물론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 미 연준이 발행하는 디지털 통화 패드코인이라고 명명하긴 하는데요. 디지털 통화를 한번 도입해보는 게 어떨까 정도의 입장이었다는 거죠.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앞서 보신 것처럼 미국은 기존의 여러 뭐 달러 패권이라고 하는 게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하니까 굳이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최근 들어 조금 미국의 입장이 좀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거 이야기하기 전에 중국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은 규제 일변도입니다. 10년 아예 그냥 거래하면 안 돼. 금지시키고 환전하면 안 돼. 처벌하겠다. 이런 쭉 논의가 나왔죠. 민간 시장에 대해서는. 그런데 중국은 민간 시장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는데 이거 뭐 너무 많아서 민간 시장에 규제를 하는데 자기들은 중앙은행은 앞으로 이걸 만들어야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은 중앙 정부도 별로 관심이 없고 민간을 그냥 적절히 규제하는 형태로 나가면 되겠다라는 게 입장이었다면 중국은 민간은 철저히 하면 안 돼. 다만 우리는 중앙은행은 할 거야라는 입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일치인데요. 보시면 이 도입 과정이 나와요. 2014년에 디지털 연구팀을 설치합니다. 인민은행에서. 그리고 연구소 설립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선전, 뭐 시민, 베이징, 청두 이런 데에 인민들 상대로 디지털 화폐를 배포합니다. 한번 사용해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사용해봐 어떻게 하는지. 아마 목적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22년 베이징 올림픽,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아마 디지털 위안화가 공식적으로 사용되지 않겠느냐. 그런 목적하에 차근차근 진행을 시켜왔다라는 거죠. 차근차근 진행을 시켜왔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러한 그 중국이 이 디지털 위안화를 본격적으로 도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미국이 중앙은행 입장이 서서히 바뀌고 있다라는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그 소위 말하는 피엠머니 우리가 하는 명목화폐에 대한 그러니까 기존의 화폐에 대한 도전은 중국이 아무리 위안화를 많이 쓰라고 한다고 해도 잘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힘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에 차지하는 비중이라든지 국제 결제에서 위안화가 사용된 비중이 상당히 높아져가지고 뭐 미국의 달러를 패권을 위협하는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중국이 위안화의 국제화에 크게 성공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중국은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가상화폐를 우리가 먼저 선점한다면 국제사회에서 결제시장을 통해서 선점한다면 미국의 달러 패권에 일정 정도 견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고 미국도 그 입장에서 아마 그러면 우리도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중국이 도전을 해오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논문은 사실은 지금 계속 진행 중이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뭐 명확하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겠지만 이런 형태로 미중 통화 경쟁이 기존의 전통적인 통화 경쟁이 아니라 디지털 분야에서 벌어지기 시작했고 아마 향후에도 본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많은 논쟁들이 나오지 않을까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영주 박사님 감사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발표였는데 저희의 관심사는 그래서 사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여기로 지금 귀결될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저희가 목도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사회에 불고 있는 코인 열풍이 과연 지금 정상적인 것인지, 사실 우리 이영주 박사님은 사회과학계에서 최초로 이 비트코인에 관해서 논문을 발표하셨던 적이 있고 그 이후로도 계속 달러 패권과 중앙은행 간의 관계에 관해서 말씀을 해오셨는데 이 토론 시간에 아주 이 토론자분들이 어떤 지적을 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예, 이제 발표 세 분의 발표가 끝났고요. 이제 여기 지정 토론으로 일단 먼저 박진수 교수님 논문에 대해서 전북대학교의 이상현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전북대학교 이상현입니다. 제가 원래 중남미 전공인데 아마 약소국이라고 중남미도 토론하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왔는데 재밌게 아주 읽었고요. 이게 약간 저희 스타일 비슷하더라고요. 상당히 뭐라 그래야 되나, 아웃 오브 스크래치에서 창의성을 바탕으로 해서 연구를 이끌어가는 게 되게 인상 깊어서 저도 좀 생각을 많이 해본 계기가 된 연구 같은데, 한마디로 보면 어떻게 보면 그동안 왜 약소국 외교에 관한해서는 좀 이론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 더 나가서 약소국 공동체 외교론 뭐 이 정도로도 승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가 가능성을 봤고 다시 제가 사실 CP인데 라틴 아메리카는 사실 이 국제관계 많이 안 하거든요. 라틴 아메리카 전공자들이. 이유가 그 이제 아메리카 대륙 남북 아메리카 대륙에서 절대적인 패권국이 있는 관계로 결론이 늘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안 했는데, 요거를 좀 박진수 교수님이 하신 걸 좀 활용을 하면은 이게 좀 흥미로운 연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제가 생각을 해서 몇 가지 그냥 말씀드려서 문외한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가려서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고요. 우선 이제 뭐 우리 관례대로 좀 개념상 몇 가지 했는데, 이제 우선 그 동아시아의 이제 범주라는 걸 앞에 이제 첫 페이지에 각주로 다셨는데, 저는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으로 아예 그냥 안다는 것도 상관없지 않을까. 굳이, 왜냐하면 저희도 맨날 논쟁을 벌이는 게 사실 지역 개념이거든요. 라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도 예컨대 멕시코가 중미냐 중남미냐 북미냐 했다가 나프타 하면서 이제 북미다라고 이제 또 하기도 하는데, 또 라틴 아메리카 할 때는 다른 얘기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역 공동체가 생겼다고 해서 그걸 기준으로 그냥 이름을 이렇게 개념 지역 범주를 하는 게 때로는 위험할 때가 있는 게, 이게 전혀 관계 없는 업저버들 같은 경우도 지역 공동체 멤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뭐 호주, 뉴질랜드를 다 동아시아로 우리가 포괄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그러니까 제 말은 이제 빌미를 괜히 누구한테 줄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꾸시긴 했는데 리더십에서 이제 중심성으로 바꾸셨는데, 사실 이제 이거 리더십이 뭐냐, 그냥 끼워줘도 리더십이냐 아니면 운전자 정도 또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느냐, 자기 마음대로 해서 쫙 끌고 가야 이제 리더십인데, 과연 우리 이 동아시아에서 연구하신 내용으로 볼 때 우리 아세안이 리더십을 발휘한 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바로 중심성으로 바꿔가지고 오셔가지고 그거는 뭐 잘 진행이 된 것 같은데요. 여기서 제가 이제 좀 아마 생각을 해본 게 연구 전체랑 관계가 있는 건데요. 리더십이든 중심성이든 그 라틴 아메리카랑 이제 제가 안 생각을 해볼 수가 없는데, 라틴 아메리카는 보면은 리더십이나 중심성을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사실은 지역 공동체 운동은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어떻게 보면 1960년대 뭐
그 기존의 지역주의라든가 아니면 90년대 이후에 이제 신지역주의까지 해가지고 상당히 활발했는데 거기서 중심성이나 리더십을 얘기한 적은 사실 거의 없어요. 라틴 아메리카 지역 공동체들은.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범주의 차이인데 라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진짜 상당히 방어적이고 폐쇄적인 거죠. 어떤 절대 패권에 대해서 우리 동네만이라도 지키자, 우리끼리라도 어떻게 좀 침해받지 않고 이렇게 자주권 독립성을 유지하자, 뭐 이 정도의 이제 어떻게 보면 약소국 공동체 외교의 이제 그 행위론이라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여기 같은 경우는 좀 더 나아가서, 즉 자기 지역을 어쨌든 넘어서는 거잖아요. 동아시아 전체 지역에서의 어떤 리더십이나 이제 중심성을 얘기하니까 여기에 이제 차이가 있다. 뭐 차이가 있으면 우리가 또 뭐 하나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폐쇄적, 확대적이라든가 공격적, 방어적이라든가 이런 좀 구분을 해서 우리가 이론화를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나 생각을 했고요. 이제 그거에서 하나 좀 상당히 유사한 얘기인데, 이제 그 부분이 약간 빠져서 아쉬웠는데, 사실은 이제 어떤 아세안이 지니는 이러한 리더십이든 중심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이제 근원에 대한 연구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근원에 대한 연구인데, 조건이라고도 하실 수도 있고 근원인데, 우선은 이제 첫 번째가 제가 약간 판단하기 어려웠던 게 조금 더 실증적인 자료들, 특히 이제 내부 단결적인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이제 사실 구조적인 입장에서 어떤 전략과 가치를 설명하신 것들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제 내부 단결이라고 한 지점을 설명할 수 있는 좀 실증적인 내용들은 사실 그다지 많이 안 담겨 있어가지고 좀 아쉬운데, 사실 그게 상당히 중요했던 게요. 제가 계속 의문이 계속 들었던 게, 이제 라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어떤 문화적 동질성이라든가 뭐 이제 언어도 갖고 시민 경험도 같은 시민 경험을 가지고 있고, 사실상 국가 자체가 만들어진 거니까 이제 독립 이후에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이 아세안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리더십을 심지어 주장할 수 있을 정도의 단결력의 원천이 뭔가. 그거 이제 뭐 동남아 전공자가 아니셔서 뭐딴 걸 좀 찾아봐야 하실 수도 있지만, 그게 상당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그 약소국 공동체 외교 행위를 이해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범주를 설정할 수 있는, 공동체 범주를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그래서 뭐 앞에 조금 나오긴 하지만 인종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어떤 문화적 동질성일 수도 있고, 라틴 아메리카 같은 때는 때로는 이념이거든요. 이념에서 뭐 좌파 정치가 다 집권하면, 우리 뭐 저 2010년에 11년에 운하수로 같은 남미 국가연합 막 만들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보면은 좀 더 논의가 진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라틴 아메리카 부분이랑 좀 비교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약간 제가 힌트를, 저희 같은 경우는 라틴 아메리카 아까도 이제 지역주의와 신지역주의 해가지고 60년대 이제 한창 지역 공동체가 활발하다가 이제 사실은 경제 위기, 외채 위기 하면서 침체됐다가 다시 90년대 이후로 이제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라틴 아메리카 쪽에서는 학계에서 늘 그 이유를 이제 경제적인 데서 많이 찾았거든요. 경제 정책에서 뭐 수입 대체 산업화 아니 신자유주의 뭐 이런 데서도 많이 찾고, 아니면 이제 그 자원 산업의 뭐 활성화로 돈이 많아져서 그렇다, 이제 주로 이런 걸 많이 찾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라틴 아메리카도 아주 큰 구조의 입장에서 보면 지역주의가 지역 공동체가 활발했던 시기는 다 어쨌든 양극 시기였다는 거죠. 이제 그 앞에서는 냉전이라면은 이제 90년대 이후에 이제 중국이 부상을 하고 라틴 아메리카 관심 가지면서,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시사점을 줬는데, 뭐 두서없이 몇 가지 말씀드렸지만 좀 더 논의가 진전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현 교수님 감사합니다. 두 분이서 코어로 중남미와 아세안을 비교해 보는 것도 뭐 재미있는 시도일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그 우리 이지영 연구위원님의 발표에 대해서 계명대학교 박윤주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계명대학교 박윤주입니다. 저 이 논문 굉장히 흥미롭게 잘 읽었고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논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의 태평양 전쟁에서의 성계약이라는 논문에 대한 초국적 인식 공동체 혹은 지식 공동체가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그리고 이 대응과 국제 여성 인권 레짐 사이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시고 싶으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먼저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확히 어떻게 관련이 돼 있는지 부분을 연구를 지금 하고 진행 중이시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서 이 논문을 읽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뭔가 질문을 많이 드린다기보다는 이거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좀 상의를 드리는 차원에서 몇 가지 코멘트를 준비했습니다. 굉장히 시의적절한 논문이고 다소 외람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해외 학자들은 이렇게 열심히 난리를 치는데 왜 국내 학자들은 그러지 않을까라는 저 개인적인 질문에 어느 정도 초국적인 국제 여성 인권 레짐으로 이해하면 이해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계기를 좀 준 논문이어서 매우 흥미로웠고요. 또 이재영 박사님께서 사실 국제 레짐이 보편적인 인류 공동의 공공성 같은 것을 추구하고자 했던 그런 장밋빛 전망에 대해서 결과를 많이 내지 못했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논문 자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는가 하는 부분에서 유의미한 아주 좋은 논문의 이 시작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 국제 레짐이라는 개념이 현실주의나 신자유주의처럼 굉장히 거대한 구조적인 담론으로 보신 게 아니고 인식 공동체를 중심으로 보시겠다 해서 다소 그 주체들을 중심으로 보시고 계신다는 점도 저는 또 한 번 더 흥미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앞서 이상현 교수님께서 라틴 아메리카 전공자인데 제가 여기서 이런 말을 하고 있네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 역시 라틴 아메리카 전공자인데 아마 이 토론을 부탁하신 취지는 제가 아무래도 뭐 라틴 아메리카 낙태 합법화 운동이라든지 여성 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문을 써서 한번 접점을 찾아보면 어떨까 이런 의도가 아니셨을까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라틴 아메리카도 낙태 합법화 운동이든 아니면 군부 독재 하에서 여성 폭력, 여성에게 가해진 폭력에 대한 다양한 운동을 진행하고 요구를 관철시키는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입장이나 혹은 원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 사례들이어서 저는 사실은 정치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인터내셔널 팩터스나 인터내셔널 액터스로 분석을 해왔다면 국제 레짐이라는 개념이 아주 너무 흥미로웠고요. 그렇게 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몇 가지 제가 질문 혹은 궁금한 점인데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건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라틴 아메리카 여성 운동의 경우 여성 인권의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의 움직임들은 대부분 국제 레짐에 호소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내부적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문제 제기를 하면서 동시에 인권 레짐을 이용하는 동원하는 이런 형식이어서 약간 주체가 굉장히 분명했었는데 이 연구에 물론 저희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국이 그래 왔는데 이건 제가 개인적인 제 궁금한 건데 이번 램지어 논문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더 난리다? 밖에서 더 그러니까 우리 언론이 많이 커버하고 국민 여론이 악화되기는 했는데 조직적인 학계의 뭐 주장이라든지 반발이라든지 이걸 제가 언론을 통해서 접하지 못해서 그랬을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국 사회 학계의 입장 이런 것들이 나왔는지 뭐 이런 게 좀 현실적으로 좀 궁금했고요. 이것과 이제 연관해가지고 아까 정기용 교수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반대로 이 적극적이었던 5명 그들은 누구인가? 이게 궁금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식 공동체가 누구인가, 어떤 사람들이 인식 공동체인가에 대한 개념 정의와도 맞닿아 있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 이제 반반문을 쓴 이 5명과 이후에 이제 경제학자들이 게임 이론을 이런 식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서명을 했을 텐데 어떤 의미에서 사회운동론에서 바라보면
이들이 그냥 개개인이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조직 내지는 단체라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가 거기에 대한 연구가 이렇게 좀 자세히 이루어지는 게 그 박사님의 전반적인 주장과 굉장히 맞닿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 공동체의 이런 주장을 우리가 레짐이랑 연결해서 생각을 하려면 공동체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될 것 같고 그 공동체에 포함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교수님께서 이지영 박사님께서 계속 연구를 진행하시면서 나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아마 고민을 좀 하고 계신 부분일 수도 있겠다 싶은 게 방향인 거죠. 그러니까는 이 여성 인권 레짐과 인식 공동체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고 이제 일단은 마무리를 하신 것 같은데 이 글에서는 저는 방향을 정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국제 여성 인권 레짐이 이 인식의 공동체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고 그 동안의 노력이 이 사람들의 주장에 이 사람들이 주장할 수 있는 근거에 얼마만큼 기여했는가, 근거를 마련하는 데 기여했는가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혹은 역으로 이 인식의 공동체가 기존에 있는 국제 여성 인권 레짐, 특히 위안부에 관련한 여러 가지 담론들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 혹은 이걸 확대하는가,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영향을 주고받는다보다는 방향성을 좀 갖고 진행을 하시는 것도 빠르게 논문이 나와야 되는 현실 속에서 나쁘지 않은 초이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훌륭한 논문 읽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제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냥 코멘트, 아이디어 몇 가지를 공유하면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윤주 교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영주 교수님 논문에 대해서 뉴욕 주립대 홍정민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덕분에 너무 좋은 또 연구 잘 읽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주제고 또한 제가 읽으면서 잘 몰랐던 부분들도 많이 알게 되고 많이 배우고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저는 주로 질문 위주로 제 의견을 습격하면서 말씀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논문 주제와 마찬가지로 정말 미국, 중국 간의 패권 경쟁은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미국이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상관없이 미국 전 국민이 중국이 패권을 가진다, 미국을 앞서는 것을 자기 살아있는 동안에는 도저히 볼 수 없다고 모두가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하면은 여차하면은 뭐 남중국해에서 미국이 정말 중국을 군사적 무력으로도 누를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가지고 있는 게 제 개인적 의견이고요. 그래서 현재 패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과연 중국에게 그런 순수히 패권을 넘겨줄까, 전혀 그럴 마음도 그럴 생각도 없고,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절대 특히 정치적으로 체제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또 지금 이 논문은 금융 패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패권국으로서 미국이 금융 패권, 기축 통화 보유국으로서 누리고 있는 그런 특권을 중국에게 내어줄 것인가? 저는 그렇게 전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미국의 금융 패권, 미국 달러 패권, 그리고 달러의 위상이 앞으로 한 50년, 최소 50년, 한 세대 이상은 더 충분히 갈 것으로 보는데, 우리 이 박사님께서는 아주 그 서론에서 도발적으로 아주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지금 중국이 그러한 통합 패권 경쟁을 디지털 화폐 선점을 통해서 지금 주도하려고 한다, 이제 그렇게 제시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근데 이제 조금 저는 거기에 논리적인 조금 비약이 있는 건 아닌가. 왜냐하면 이 박사님 주장은 국제사회에서 디지털 화폐 선점이
통화 패권 경쟁과 직접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연관성이 있다고 언급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게 연관성이 있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가 상용화 시기를 내년으로 이제 설정해 가지고 통합 패권의 측면에서 미국이 위기 의식을 가지게 되었다고 그렇게 또 여기서 언급하셨는데 이 역시 과연 미국이 위기 의식을 느낄 만큼 그러한 디지털 화폐 선점이 중요한지, 디지털 위안화 상용화가 위협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디지털 위안화가 상용화 되더라도 여전히 중국 위안화이고 중국 위안화가 미국 달러를 대체하는 기축 통화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은 회의적으로 제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그림 그 3 보시면은 미국 달러가 기축 통화 지위 유지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그 순환도는 아주 잘 만드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주 참 저도 공부가 되고 이해가 잘 되었는데, 근데 이게 이제 도식적이다 보니까 너무 또 단순화한 거 아닌가. 그래서 혹시 역사적으로 다른 사례들이나 또 특이한 사례들, 예외적인 경우는 없었는지 이에 대해서 연구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고 잘 몰라서 또 질문 드리는 건데요. 아까 발표하실 때 중국은 민간 주도의 디지털 화폐는 규제하고, 하지만 중국 정부 주도의 디지털 화폐 개발에는 아주 박차를 가하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궁금한 거는 제가 중국 가봤을 때 정말 그 지폐를 쓸 일이 없을 정도로 알리페이나 위챗 같은 걸로 그냥 다 그렇게 지불하고 했는데, 그냥 알리페이나 위챗 같은 전자 지불 수단으로서의 중국 위안화와 중국 정부가 개발해 가지고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위안화는 어떻게 다른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좀 정확히 명쾌하게 이해가 아직 안 되거든요. 그 부분 좀 설명해 주면 좋겠고, 그럼 디지털 화폐 위안화는 지금 중국 정부가 개발하고 있다는 디지털 화폐 위안화는 지금 중국 위안화는 다른 어떤 비트코인과 같은 또 다른 형태의 전자화폐인 것인지, 아니면 똑같은 중국 위안화는 위안화인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아까 우리 사회 보시는 우리 정기용 교수님께서도 이거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말씀하셨는데, 비트코인이 화폐로서의 기능, 가치 저장 수단 또는 자금 결제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있다고 보시는지, 이 박사님께서 우리 학계에서, 정치학계에서 최초로 또 비트코인을 연구를 시작하셨으니까요. 그렇다면 이게 자금 결제 수단으로서 화폐로서의 기능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면은 미국 달러나 중국 위안화가 아닌 비트코인이 기축 통화가 될 수도 있는 건 아닌지, 비트코인을 아주 또 신봉하는 분들은 그렇게 주장하더라고요. 비트코인이 어떤 미래의 기축 통화로서도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앙은행, 각국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미국이나 중국의 어떤 그런 입장들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다른 나라들의 사례나 입장은 없는지 그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논문 시작 자체가 디지털 화폐 선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통합패권 경제 중요하다고 언급하셨는데, 그렇다면은 디지털 화폐 선점이 중요하면 한국 정부는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현재 한국 또 정부는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어떤 입장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다방면에서 체제적, 정치적, 또 군사적, 경제적으로 미중 패권 경쟁이 이제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금융 패권, 기축 통화 지위를 가지기 위해서 디지털 화폐 선점 경쟁이 얼만큼 의미가 있고 영향력이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연관성을 찾는 더 구체적인 좀 연구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다른 건 다 대답 안 해주셔도 되는데 정말 이거는 정말 너무 궁금한 게 디지털 위안화가 상용화되고 국제화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만약에 디지털 중국 위안화가 상용화되고 국제화되더라도 디지털 위안화가 그 전자 위안화가 달러를 능가하는, 미국 달러를 능가하는 기축 통화가 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얘기인지, 여전히 디지털 위안화도 지금 현재 중국 위안화와 같다고 저는 계속해서 그 차이가 뭔지 계속 정확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은 더 많이 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홍 교수님 감사합니다. 질문을 엄청나게 쏟아내셔서 발표자가 답변을 하시려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추려서 적당하게 핵심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세 분의 발표, 세 분의 토론이 끝났는데 저희한테 지금 이제 25분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발표자분들께 5분 정도씩 답변할 기회를 드리고, 오늘 또 주제 자체가 흥미롭다 보니까 답변이 끝난 다음에 가능하다면 자유토론을 한번 벌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진수 교수님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이 교수님 그 토론 주신 거 되게 감사하고 코멘트도 되게 잘 받았습니다. 물론 역시 제가 일단은 개념정의나 이런 부분들을 페이퍼에 지금 넣지 못해서 이 페이퍼를 보내고 나서 사실 그 리더십 개념이나 중심성 개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념정의는 추후에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전 그 부분은 참 생각을 하지 못했었는데, 이 교수님께서 이제 라틴 아메리카 전공이고 사실 지역 협력이나 지역주의 이야기할 때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왔었고,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사실 라틴 아메리카 지역 협력에 대한 논의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 들으시면서 그렇다, 진짜로 중남미는 조금 왜 그런 더 큰 지역주의라고 하는 것들을 나서지 않게 되었을까, 반면에 아세안은 되게 작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었을까에 대한 우리 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비교 연구를 한번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들었던 생각은 뭐였냐면, 이 아세안이라고 하는 이 약소국들의 연합이 동아시아라고 하는 개념들을 접근했던 거는 어떻게 보면 외부에 있었던 강대국들의 존재 때문에 가능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좀 들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러니까 90년도 후반부터 이 동아시아 개념이 확 크게 되어졌던 것 중에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일본과 중국이라고 하는 이 일종의 외부 국가들이 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연합해서 자기 중심에 있던 큰 마당을 만들려고 했던 움직임이었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이 중남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외부 세력이 존재하지 않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자기 뒷마당이라는 개념들이 너무 강할 거고, 오히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뭐 중남미 국가들은 미국을 막아내는 것, 이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집중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냥 이것도 개인적으로 지금 막 드는 생각입니다만, 중국의 대미 전략 중에 하나라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미국의 뒷마당을 가자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취하고 있는 여러 가지 1대1로나 기타의 정책들이 중남미와 이게 연계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 중남미 국가들이 중심이 되는 더 큰 형태의 어떤 기회 찬스나 이런 부분들이 더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냥 개인적인 예전에 뭐 공부했을 때 들었던 것과 연계해 보면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늘 잡았던 이제 뭐 팩터는 2개였고, 그다음에 구조 팩터 빼고 이 내부 단결 증명할 수 있는 증거의 부분들은 사실은 100% 맞는 말씀이시고요. 이제 지금 이 페이퍼에는 사실은 안 들어 있지만, 그러니까 되게 어쩌면 라틴 아메리카와 다르게 중남미가 훨씬 더, 동남아시아가 훨씬 더 이 단일화된 목소리를 내는 게 너무 어려운 지역, 그러니까 뭐 경제, 그다음에 인종, 종교, 이게 다 다른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거를 만들어내는 게 가장 어렵고,
근데 동남아시아가 그거를 계속해서 지금 2000년대 후반부터 계속해서 만들어 오고 있는 게 지금 가장 핵심, 그 개념이 사실 중심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이 되는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중심성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크게 보면 대외적인 중심성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내부적으로의 단속 굴속이라는 개념으로 지금 이 중심성을 계속해서 강조해 오고 있고, 실제적으로 이제 그 중심성이라는 개념 하에서 그 뭐 발효 코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아세안이 내부적인 단결의 문제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특히 이제 알색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되게 강조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 잘 반영해서 페이퍼에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주신 말씀 잘 해서 개념화하고 이론적인 틀이나 이런 부분들 잘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멘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지영 교수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기계치여서 도움 주신 스태프 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그 발표를 의뢰받고 이 아주 그 문제 의식을 가지고 글을 쓰기에 굉장히 그 제한적인 시간 속에서 이제 막 그 생각을 정리하면서 이거를 써 나가는데 급급해서 참 체계적으로 또 이론적으로 이렇게 많이 부족하고 분석적인 글쓰기가 되지 못해서 정말 이제 아이디어를 이렇게 그 선생님들께 공유를 하고 이제 그것으로부터 많은 그 코멘트를 얻기 위한 그런 첫 단계의 글이었는데요. 그래서 두서 없는 저의 생각을 이 토론을 해주신 교수님께서 너무 잘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라틴 아메리카는 카톨릭의 영향이 강하고 이 권위적인 정부의 그런 이 젠더에 대한 그 백래시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굉장히 진보적이고 흥미로운 운동의 방식, 또 그것을 이제 국제 레짐, 인권 레짐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면에 있어서 라틴 아메리카는 정말 하나의 좋은 연구 사례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점이 많은데, 그런 연구를 해오신 선생님께서 정말 좋은 그 논문을 앞으로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좋은 코멘트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선생님도 지적하셨듯이 이런 인식 공동체의 주장과 이 여성 인권 레짐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 그 영향을 어떻게 분석을 해낼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그런 점을 지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방향성, 저는 이제 상호작용이라는 형태로 표현을 했는데 교수님께서 일정 정도의 방향을 설정을 해도 좋지 않을까. 이제 아마 그게 훨씬 더 논문의 어떤 그 명료함, 그다음에 주장의 명확함, 이런 것들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그 제언이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을 해서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적으로 사회자 선생님께서도 그 주신 질문하고 공통으로 이어지는 것인데, 자, 그럼 인식 공동체의 구성원은 누구이고 이 글에서의 정의는 무엇이냐 하면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전문 지식,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초국적인 전문가 네트워크.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인식 공동체라는 것은 커뮤니티의 개념이긴 합니다만, 조직화되거나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네트워크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이런 그 인식 공동체의 그 역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그 초국적 협력과 이런 소통이 어려운 시대에 그럼 과연 그 레짐은 유효하지 않은가? 어떤 한철 지난 그런 이론인가? 예, 이런 의문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저는 그렇지 않다. 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레짐은 이 초국적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틀로서 굉장히 아직까지도 기능을 하고 있다. 그래서 레짐에 대해서는 흔히 이제 그 어떤 배반이나 무임승차 이런 것들을 레짐의 실패라고 보는데요. 인지주의에서는 그것을 레짐의 실패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유용성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 레짐에 대해서 외부적인 도전들이 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 레짐의 내구성, 거기에 대한 대응력 이런 것들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이걸 이제 뭐 레짐 연구에서는 복원성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쪽에 방점이 있는 글로 전개를 하고 싶었고요. 그런 의미에서의 이번에 이런 렌지어 사태와 그에 대한 이제 초국적 이런 인식 공동체의 대응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학술적으로 녹아내고 싶었던 것이 저의 목적이고 앞으로 그런 목적을 좀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초국적 네트워크인데 한국의 반응은 너무 미비하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부산대에서도 이제 공동 성명이 나오고 몇몇 대학에서 이제 그 교수님들이 이렇게 그 공동 성명을 내기는 했는데 해외만큼 그렇게 체계적이거나 이렇게 강력하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 다루는 비중도 많이 적은 건 사실인데요. 그래도 반응이 전혀 없느냐 하면 정의연에서도 연대해서 그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도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서울대 아시아 연구소 그다음에 이제 동북아 역사재단하고 제가 소속되어 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가 지난주 수요일 날 공동으로 이 최초의 그 철회 서한을 그 잡지 학술 잡지에 보낸 그 5명 중에 한 분하고 또 다른 선생님하고 해서 이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 토론자 선생님께서도 교수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한국을 중심으로 한 운동의 초국적 연대는 30년간 쭉 이어져 왔어요. 그런데 모든 분들이 인식하듯이 학술적인 대응은 미비하지 않느냐. 예, 그래서 오히려 학술적인 대응은 그 일본의 학자들과 그 다음에 그분들이 이제 미국이나 다른 해외 대학을 거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이 해외 학자들과의 네트워크는 있어 왔지만 한국의 학자들과 이런 해외 학자들 간의 이런 지식적인 연대는 지금이 이제 저는 첫걸음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이 많이 없었어요. 한국을 중심으로는.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한국이 조금 더 이런 인식 공동체에 있어서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운동도 중요하지만 이런 그 지식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념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더욱더 공유하고 공고히 해나가기 위한 그런 그 역할도 중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논문이 철회될 것이냐 지금 그래서 뭐 맨 처음엔 학문의 자유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 하버드 측에서는 이제 이런 철회 요구가 계속 쏟아지고 하니까 이 논문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해가지고 우려의 표현이 달린 그런 아티클이다라고 해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이 논문에 대한 그것이 준비 중이다, 그러니까 대응이 준비 중이다. 근데 그것은 철저하게 저자에게 일임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자가 수정을 하지 않는다, 제기된 그 무수히 많은 오류에 대해서 수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게재되는 것이 아닌가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보면 지금 이제 65호
이제 투고가 됐는데 인터넷판에는 65호 그대로 올라와 있고 거기에는 이것이 이제 퍼블리시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램지오 논문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려가 표명된 원고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저도 이것을 완전히 철회하기는 램지오도 맨 처음에 그 오키나와 타임즈하고의 인터뷰에서는 이 논문을 철회하겠다라고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발간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일본 우익들로부터 일본 또 보수 학자들이 똑같이 서한을 보냅니다. 그래서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런 식으로 똑같이 대응하는 서한을 그러니까 쌍방에서 오는 거죠. 그 속에서 이제 하버드대는 중립적인 입장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 철회까지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으로 저희 토론에 대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온라인 퍼블리시가 끝나면 기술적으로 이제 이게 저널이 이제 인쇄되기까지 보통 1년까지도 시간이 걸리는데 출판사가 엘스비어라는 것도 우리가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아마 지금 이지영 교수님께서 예측하신 바와 같이 결국은 출간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현재의 상황에선 그렇게 예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뭐 가슴 아픈 일이긴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영주 박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앞 그 두 분 선생님께서 뭐 중심성, 정체성, 인식 공동체 너무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 자꾸 돈 이야기만 들어가지고 좀 죄송합니다. 지금 그 홍정민 교수님께서 너무 포괄적으로 질문을 주셔가지고 그리고 또 이 답변을 할 수 있는 저의 영역을 넘어서는 질문들도 상당히 많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서 그냥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그 이쪽 분야에 연구하시는 그 어느 선생님도 그 어느 학자도 국내외적으로 어느 학자도 미국의 달러 패권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 내 우리 생에 바뀔 거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도의 차이는 조금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외환보유고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2019년 1사분기 때 보면 한 62% 정도 차지를 하던 게 뭐 50%까지 떨어질 수 있을 그런 개연성은 있겠죠. 하지만 우리 생애 달러 패권이 완전 위안화 패권으로 넘어간다. 그건 그 어느 학자도 그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달러 패권에 대한 소프트 랜딩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중국도 스스로 그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위안화를 디지털 위안화를 한다고 해서 혹은 뭐 위안화를 우리가 가장 먼저 상용화를 한다고 해서 디지털 위안화 상용화를 한다고 해서 과연 우리가 미국의 달러 패권을 넘어설 수 있겠느냐? 중국은 사실상 그렇게 희망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스스로도 위안화가 과거에 1910년대 후반에 10년대에 위안화의 국제화 경험이 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그 정도만 돼도 또 좋지 않겠느냐라는 입장에서 아마 디지털 위안화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재밌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차곡차곡 점유율을 높여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통화 바스켓에 위안화가 들어가 있어요. SDR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위안화 바스켓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저 논문에 잠깐 언급을 하기는 했는데 여기 보면 스위프트라고 하는 게 존재해요. 국제 결제 시스템이 존재하는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중국도 나름대로 새로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러시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그걸 사용하게끔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디지털 위안화가 말 그대로 상용화되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아마 이 통화 패권이 넘어간다라든지 금융 패권이 넘어가는 것은 아마 우리 생에는 없지 않을까. 너무 단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없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것 중에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느냐? 스웨덴이나 싱가포르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각자 이거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크로나, 크로나 이런 형태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캐나다도 캐드코인이라고 하는 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그런데 연구는 하되 이게 본격적으로 도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시점 자체를 못 박지는 않았죠. 못 박지는 않았고 여기 논문에는 없는데 미국도 2023년쯤에는
이 소위 말하는 페드 코인에 대한 연구 결과물을 내놓겠다라는 정도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사실 중국이 가장 앞서가고 있는 건 사실이고 나머지 나라들은 연구 단계 아니면 앞으로 전망 정도 하는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일단 그렇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순환 도표가 너무 조금 간략하지 않느냐. 맞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골드풀 국가군이 등장하면서 통화 패권이 어떻게 도전을 받았는지, 그다음에 닉슨 쇼크가 있으면서 어떻게 도전을 받았는지, 유로화가 등장하면서 어떻게 도전을 받았는지 조금 다 디테일은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이제 그걸 제가 논문에 다 담기에는 너무 분량이 많아서 좀 약간 단순화시킨 측면이 있고요. 그 부분은 제가 아마 따로 한번 좀 떼내서 한번 그 글을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또 비트코인이 기축통화 될 수 있지 않을까? 없다고 봅니다. 그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뭐 조금 다른 이론인데요. 신증표 화폐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신증표 화폐론에 따르면 화폐는 토큰이라고 봐요. 토큰. 정부가 발행하는 토큰이라고 보죠. 그러면 정부는 이걸 왜 정부가 발행하는데 왜 국민들이 믿고 쓰느냐? 무조건 정부가 발행한다고 믿고 쓰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정부가 발행을 하는데 민간이 믿고 쓰는 이유는 정부가 발행한 그걸 가지고 정부가 나중에 일반 민간에서 그걸로 세금을 낼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거죠. 정부가 발행하는 걸 니네가 쓰면 우리 정부는 그걸로 세금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해 신증표화폐론 핵심 논지인데 뭐 역사적으로 쭉 올라가면 뭐 국정화폐론까지 쭉 올라가긴 합니다만 거기에 보면 핵심 논지는 공적 기관에 의해서 발행이 되지 않은 것은 화폐로서의 기능,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화폐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된 화폐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비트코인은 과연 그러면 그 발행의 주체가 있느냐? 공적 주체가 없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뭐 아이디어 차원에서 만들었었고 그런 것들이 지금 유통이 되는데 그 당시 설계를 할 때 뭐 2000 몇 년까지인가요? 최대 얼마 비트코인까지만 채굴이 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희소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더 이상 채굴되지 않기 때문에 희소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처음부터 그리고 맨 처음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아마 몰렸던 것 같아요. 지금 거기다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이유는 앞서도 제가 사석에서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적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상당히 많이 돈이 풀렸고 그 돈을 풀어둔 돈을 걷어들이겠다라고 2018년부터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사태가 터져버리고 계속 돈을 풀고 있는 전 세계가 돈을 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산 가치가 올라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건 뭐 코인이 됐든 주식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들에다가 뭐 인플레이션 해지라든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닌가. 따라서 비트코인이 아마 기축통화를 대체한다. 토끼물에 뿔 나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토끼물에 뿔 나는 게 빠르지 않을까 싶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어떤 질문이 있었죠? 예. 예. 그런 부분들이 사실 좀 이제 지금 계속 진행 중인 사항이다 보니 뭔가 명확하게 제가 끌어내지는 못해서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결제 시스템 자체가 스위프트라든지 이런 결제 시스템에 전자화폐라든지 디지털 화폐가 들어가면 또 다른 어떤 양상이 벌어지니까 점유율이 이제 달라지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 이야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나머지 뭐 미국의 뭐 패권 이런 건 좀 어떻게 될지 앞으로 미래 전망 50년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그거는 뭐 저도 쉽게 바뀌진 않지 않겠느냐. 뭐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네. 네. 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에는 전통적으로 종이를 이제 화폐로 지폐로 쓰는 건데 그걸 없애고 전부 디지털로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결정된 건 아닌데 보면 디지털 화폐는 그러니까 위안화에 우리가 인물 화폐 도안에 사람 그림이 있듯이 유명인들의 그림이 있듯이 아마 디지털 화폐도 외관적으로는 그렇게 만들 것 같아요. 그게 뭐 좀 정해진 건 아닌데 샘플이라서 올라오는 중이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 오늘 지금 예측하신 말씀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유튜브에 받게 되어서 영원히 온라인상을 떠들게 될 것이고 지금 사실은 핵심적 질문 2개 지금 답변을 안 하셨어요. 하나는 이게 지금 이 그림 3의 기축통화주의 유지에 대한 순환도가 맞다면
지금 터질 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터질 때가 가까워지고 있어. 언제 터질 것이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모두가 궁금해하는 그래서 우리는 사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예, 여기에 대해서 그건 이따가 이제 다시 후반부에 이야기를 하시기로 하고요. 오늘 자유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사실상 이제 불가능한 것 같고 오늘 아침 10시부터 지금까지 여러 이제 주제를 가지고 토론과 그다음에 발표가 이어져 왔는데 조국적 협력과 소통을 위한 여러 가지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돈이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 늦게까지 발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오늘의 학술회의의 라이브 스트리밍은 추후에 편집되어서 다시 저희 국가전략사업단 채널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오늘 답변하신 분들 마음속으로 깊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참여해 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오늘의 학술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